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화요일이고요. 어제 우리 증시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죠?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일단 미국 장도 크게 좋지 않았고, 근데다가 어제는 우리 장중 내내 계속 약세를 가져가다가 막판에 오히려 더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장중에 미선물 지수도 크게 또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도 뉴욕 증시는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크게 폭락을 했는데, 다행인 건 어찌됐든 우리 증시는 오늘 오전장에 낙폭을 많이 만회를 하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점. 일단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어찌됐든 오늘부터 있을 미국의 FOMC,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어찌됐든 금리 인상은 정해진 수순이고, 뭐가 되든지 간에, 증시에 더 이상의 충격은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가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영상은 현재까지의 뉴욕 증시의 상황을 좀 보면서,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역시나 뉴욕 증시의 영향을 우리 증시가 가장 크게 받는 만큼 일단 뉴욕 증시의 상황을 좀 알아야 국내 증시도 전망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PPT 보시면서 한번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이 증시에 좋지 않다라는 내용은 아는데 왜, 왜 좋지 않은지를 명확하게 말을 하라고 하면 그냥 대부분 그냥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투자할 자금이 시중에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수요 공급의 원칙으로 증시에 투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아서 뭐 증시가 내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대충이라도 조금 자세하게 일단 언급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어찌 보면 주식의 공부일 수도 있고요, 그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죠? 시장 이자율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죠? 또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대부분의 이 사람들의 이 가처분 소득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죠?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역시나 소비가 아무래도 줄게 되겠죠. 그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니까. 또 소비가 이렇게 침체가 되고 나면 그죠? 시중의 재화들이 많이 팔리지가 않게 되는 거고 또 팔리지가 않는데 기업들이 굳이 많이 또 생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생산이 역시나 또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생산이 감소를 하게 되면 굳이 그죠? 이렇게 많은 고용 인원이 필요 있어? 또 생산이 준 만큼 고용 인원도 많이 줄이게 되는 겁니다. 고용이 또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역시나 경기 침체로 가는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증폭을 하게 됩니다. 또 경기 침체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 실적도 좋지 않게 되는 거고 그게 다 반영이 되면서 증시에 상당히 악재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도 대부분 기업도 다 부채를 끼고 있습니다. 그죠? 또 부채를 끼고 있다라는 것은 그 부채에 대한 이자도 다 지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인상이 되고 나면 역시나 기업의 이 차입 비용도, 즉 이자 비용도 커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기업이 원래 투자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투자도 상당히 또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즉 투자도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역시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업에 투자할 요인이 많이 줄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투자자들의 이 기대 수익률도 이 금리 인상기에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근데 이 기대 수익률이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클 때는 대부분 투자자들은 투자 자금을 증시에 유입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시장 이자율이 높은데 굳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증시에서 내가 벌어갈 수 있을 만한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적은 것처럼 적어도 이 정도는 벌어야 본전이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불확실한 증시에 굳이 자금을 넣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는 환율의 변동성 또한 많이 커지게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이 이렇게 변동이 클 때는 보통 증시에 투자 자금을 유입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고환율 이런 구간에서는 즉 이 달러가 강세이고 원화가 약세인 이런 구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 들어오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들어올 만한 그 메리트가 많이 줄게 되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채권 금리도 같이 따라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확실한 어떠한 증시보다는 오히려 채권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안전자산인 달러라든지, 또 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선호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증시에서 자금을 빼서 또 그런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또 증시가 상당히 또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증시에 또 하락 압력을 더욱더 키우게 되는 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상은 역시나 증시에는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은 이런 정도로 금리 인상이 왜 증시에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유를 일단 알고 지금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 뉴욕 증시의 상황과 뉴욕 증시는 왜 그동안 최근까지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서 많이 내렸는지, 특히나 6월달 들어서는 뭔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법도 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된 건지, 일단 그 부분을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6월 8일자입니다. 이날도 크게 폭락을 했었거든요. 이날 어떤 내용들이 기사화 됐는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6월 7일 날, 그러니까 6월 8일 이전날, 세계은행이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이전에 예상한 4.1%에서 크게 내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상당하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뭐 스태그플레이션은 다들 아시죠? 인플레이션 플러스 경기 침체를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다가 같은 날 OECD도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3%로 1.5%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2.8%로 더욱 둔화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다가 이날 6월 8일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3%를 넘겼습니다. 이건 뭐냐면 역시나 금리 인상 압박이 더욱더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금리 인상 압박이 커졌다라는 것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속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다음 날에 오히려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발표를 하긴 했지만 6월 8일 뉴욕 6월 8일 증시에서는 ECB가 혹시나 7월에 연준과 같이 이 0.5%의 이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우려감이 조금 나올 때였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급체금리도 함께 끌어올릴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이 긴축 우려가 강화되면서 주가도 하방 압력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증폭이 되면서 6월 8일 날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다가 이날 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이
중앙은행들의 긴축이 강화될수록 성장은 계속 둔화할 것이고, 그리고 자산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 라면서 우려를 표명하는 어떤 기사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올해 후반에는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는 어떤 전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도이체뱅크는 미국 경제가 내년에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 날 뉴욕 증시가 크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참고로 6월 8일 날 나스닥은 마이너스 0.73%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다우는 0.81%, 그리고 S&P는 마이너스 1.08%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이제 배럴당 122.11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런 어떤 내용도 있고, 지금 사실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건데, 그 물가 급등의 이면에는 이 유가의 급등이죠. 그래서 유가가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으면은 이 물가 급등세도 지금 당분간은 잡히지 않을 거라는 게 대부분 증시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어찌됐든 이 6월 8일 날 뉴욕 증시의 이 6월 8일 날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로 증시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월 9일 날에는 어땠느냐? 6월 9일 날에는 참고로 증시가 크게 폭락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입니다.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고요. 나스닥 지수의 일봉 차트인데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참고로 이날은 이 5월 CPI를 앞두고 인플레 공포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2.75% 하락을 했다라고 기사에 6월 10일자 기사에 이렇게 헤드라인에 떴었습니다. 물론 이 이튿날에는 뭐 CPI 지수가 발표를 했죠. 6월 10일 날. 근데 어찌됐든 6월 9일 날에는 이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크게 뉴욕 증시가 폭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은 다우가 마이너스 1.94%, 그리고 S&P는 마이너스 2.38%,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2.75% 폭락을 했습니다. WTI는 전날보다는 0.49%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120달러 이상 수준에 유지되는 일단 고유가 수준을 보였고요. 근데다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럽 중앙은행도 7월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라는 어떠한 그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 6월 9일 뉴욕 증시 폭락에 부채질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날 6월 9일이죠. 6월 9일 날에 뉴욕 증시에 또 폭락을 또 부추겼던 거는 또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었습니다. 미국 대기업 CFO들한테 일단 설문조사를 했더니 미국의 일단 경기가 내년에 상당히 좋지 않을 거다.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런데다가 다우는 3만 포인트가 깨질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8% 이상 폭락을 더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 더욱더 하락 압력을 더 키웠고, 그런데다가 또 이날은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이날은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중국 봉쇄,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이 중국이 지금 봉쇄를 했었잖아요. 근데 6월 1일부터 상하이와 베이징에 일단 어느 정도 해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이 코로나 환자들이 또 속출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재봉쇄라는 뉴스가 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중국 봉쇄와 관련된 이슈가 증시에 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 6월 9일자 뉴욕 증시가 이 하락을 크게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6월 10일 금요일 날 일단 뉴욕 증시 상황이었는데요. 이날도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CPI 지수가 6월 10일 날 발표가 됐고요.
뭐 역대 최고였죠.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 물가 상승률, CPI 지수의 상승률이 무려 8.6%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이는 1981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가장 가파른 속도로 오른 것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 이 CPI 지수가 이날 발표가 되면서 뉴욕 증시는 완전 폭락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더 이 기사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 미 소비자 물가가 40여 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등을 했고요. 그죠? 8.6%.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4일, 15일에 있을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 인상도 대두되기도 했고, 또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6월 10일자 뉴욕 증시가 폭락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8.6% 상승을 했고요. 이는 40년 만에 최고치. 그리고 지금 참고로 5월 CPI는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 전망치이자 저널치인 이 8.3%도 상회하는 수준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 CPI 지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중앙은행의 이 강도 높은 긴축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게 됐고, 그리고 연준의 이 75bp, 즉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인상 우려도 더욱더 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한때는 3.17%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미 국채 금리가 3%가 넘는다라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들이 여실히 이 국채금리 상승에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또 이는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증시에서 투자 자금이 물밀듯이 채권으로 머니무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감이 증폭이 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날 증시가 폭락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6월 10일 날, 지난 금요일입니다. 마이너스 2.73%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3.5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마이너스 3.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뉴욕 증시가 금요일장을 마감하다 보니 대부분 투자자들이 주말을 주말 같지 않게 보냈을 테고, 뭐 어제 월요일 우리 증시 역시나 시초부터 갭 하락하기 시작해서 장중에 변변한 반등 없이 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또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5월 CPI 보고서에서는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어떤 조짐을 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곧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피크아웃에 대한 예상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들었고, 또 대부분의 기사에서 대부분 전문가들도 그런 어떤 발언들을 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뭐 어찌됐든 더 이상의 금리 인상 압박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요,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고, 속도 부분에서도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고, 뭐 지금의 우려가 한풀 꺾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지금이 가장 최악의 순간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의 6월 12일자 어제자 뉴욕 증시의 상황입니다. 어제 어쨌든 오전에부터 해서 우리 증시가 크게 폭락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 폭락 마감을 했는데, 어제 장중 내내 미선물 지수도 급락 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밤에 열릴 뉴욕 증시도 크게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다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 우리 증시에서도 월요일 날 폭락 마감을 했지만 뉴욕 증시에서도 월요일 날 일단 폭락 마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나스닥은 마이너스 4.7%나 폭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우리 장 열렸는데 갭 하락부터 시작을 했다가 그래도 양봉 뜨면서 오전에 하락폭을 많이 만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죠. 뭐 그건 사실 어찌 보면은 장중에 또 미선물 지수가 어제는 일단 뭐 폭락으로 뉴욕 증시가 마감을 했지만 오늘 장중에는 또 미선물 지수가 어느 정도 또 상승 추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뭐 거래일 이틀 동안 엄청난 뉴욕 증시의 폭락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수준의 오늘 증시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마 사람들의 기대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부터 일단 FOMC가 열리고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에서 뭐 어느 정도 수준의 금리 인상을 결정하든지 간에 일단 그건 이미 시장에 다 지금 오픈된 악재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는 조금 증시가 단기간이라도 어쨌든 안정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월요일 날 뭐 미국 증시도 크게 폭락을 했지만 뭐 유럽 증시도 크게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코인 시장도 뭐 계속 약세로 가고 있죠. 그런데 일단 이런 어떤 미 증시 이 폭락인 가운데 이 골드만삭스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은 지금 싸지 않다. 아직도 싸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부터 고배당주 담는 거는 적극 추천한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6월 12일자 뉴욕 증시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79%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4.68, 거의 마이너스 4.7%가량 폭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5.61% 폭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증시에서도 뭐 SK 하이닉스가 뭐 10만 원이 또 깨졌죠. 10만 원이 깨지는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뭐 반도체 장비주, 뭐 이런 어떤 또 패키징 업체, 뭐 이런 부분들 대부분 다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진 그 이튿날 국내 증시의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의 주가 방향도 항상 약세 방향으로 가더라. 뭐 이런 부분들. 뭐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서는 믿을 만한 건 그래도 반도체인 것 같고요. 5월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두 자릿수 이상의 그 성장률을 기록한 수출 업종의 1번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약세를 보일 때 오히려 저가 매수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고 특히나 낙폭과대의 우량주 그리고 대형주는 지금 당장 손절할 필요 없겠죠. 오히려 저가 매수하시면서 평단을 낮추는 그런 전략도 저는 오히려 더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6월 12일자의 뉴욕 증시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장중 시작보다는 그래도 장중에 이 낙폭을 일부는 좀 만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전에 연준이 오늘부터죠. 14일에서 15일에 열릴 이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어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또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다가 최근에 투자자들은 미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죠 상승률이 8.6%로 이 40년 만에 이 최대폭 기록의 증시에 대한 비관론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증시에서 이탈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날 참고로 미국채 금리가 20년 3월 이후 하루 최대폭인 20bp 즉 0.2%
이상 급등하게 되면서 장중에는 최고 3.37% 선을 돌파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또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 3% 이상 수준의 지금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증시에는 좋지 않은 현상이고, 일단 미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미국채 금리 10년물 금리가 3% 이상이라는 것은 금리 인상 압박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증시 이렇게 불안정한 증시에 투자하기보다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심리가 더욱더 커질 거고, 그러다 보면은 증시에서 자금 유입보다는 자금 이탈이 더욱더 커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증시의 하락 압력도 더욱더 커지게 될 거다. 뭐 이런 어떤 우려들이 계속 증폭되고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뉴욕 증시를 살펴볼 때는 뭐 그냥 지수만 볼 게 아니라 이라든지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가 상황이 어떤지, 10년물 금리가 하락을 했는지, 뭐 하락을 했다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 우려를 조금 더 덜 반영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까지의 뉴욕 증시의 상황은 CPI가 한몫을 했다. 이 CPI가 시작을 해서 CPI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왼쪽은 다우고요. 오른쪽은 나스닥인데 위에는 일봉이고요. 아래는 월봉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최근에 다우든 나스닥이든 계속 갭 하락을 하고 있죠. 갭 하락을 하면서 음봉으로, 그죠? 음봉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다가 5일선이 지금 20일 이평선을 하락 이탈하게 되면서 반등은커녕 오히려 지금 20일 이평선에서 상당히 멀어지는, 그죠? 그런 지금 형태의 모습을 지금 연출을 하고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월봉상에서 보시더라도 지금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하락 이탈을 해서 60일 이평선까지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취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하락 이탈을 해서 오히려 60일선까지 가보자 라는 식으로 하락세가 상당히 지금 강해 보입니다. 차트상으로 볼 때는. 하지만 최근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월봉상으로 봤을 때, 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월봉상의 뉴욕 증시는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하락 이탈을 하더라도 반드시 금방 20일 이평선을 다시 지지받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또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난번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까지는 저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의 이 월봉 그래프가, 이 월봉이 60선까지 내려가는 정도 수준은 연출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20선을 빠르게 회복하러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증시 안정세를 뭐 가져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은 또 오타가 났네요. 일단은 일봉상 역시나 이 뉴욕 증시에서 다우와 나스닥이 5일선이 지금 21선을 하향 이탈한 후 하락을 하고 있고, 게다가 흔히 말하는 그 음봉이 세게 뜬 흑산병이 지금 뜬 상태이고요. 근데다가 이 전저점마저 깼죠. 그러다 보니까 또 게다가 또 월봉에서도 60선 지지 여부를 뭐 꼭 확인하러 가는 어떤 모양새를 지금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빠른 반등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에 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일단 바닥 확인을 한 뒤에는 다시 이 월봉 그래프가 21선을 다시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6월에 그나마 이 긍정 이슈들도 있는데, 일단 긍정 이슈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펙 플러스에서 일단 증산에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6월 2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 석유 수출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의 이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정례회의를 열었는데, 오는 7월에서 8월 각각 하루 64만 8천 배럴을 증산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그동안의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계속 높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였는데, 이번 합의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추가적인 증산을 하기에는 이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생산 설비가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만큼 한 수준의 이 유가 하락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점이 조금 리스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에 합의를 했다라는 것은 일단 유가 안정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가 특히나 이 국민의힘 쪽에서 압승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의 모멘텀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가져가게 될 건데, 아마 6월 중순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이 5개년 경제 정책과 관련한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친기업 성향의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래도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뭐 긍정적인 뭐 호재로 뭐 조금 작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가 일단 긍정 이슈로 제가 한번 꼽아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6월 1일부터 어찌됐든 베이징과 상하이의 이 봉쇄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6월 1일 베이징과 상하이의 도시 봉쇄 조치를 일부 해제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 경제 둔화와 이 공급망 차질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다가 지난달 리커창 총리가 이렇던 4월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메시지를 상당히 강력하게 냈고, 그래서 지난달에는 중국은 오히려, 미국은 금리 인상을 했지만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경기 부양과 관련된 의지를 조금 엿보기도 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국은 어찌됐든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봉쇄는 또 해제 국면으로 계속 갈 거고, 그리고 물론 앞서서는 뭐 재봉쇄했다라는 뉴스도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는 봉쇄가 해제되는 기조로 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경기 부양과 관련된 메시지, 그리고 경기 부양책들이 속속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일각에서는 정상화되기까지는, 또 경제가 정상화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런 부분, 어찌됐든 봉쇄 조치가 완화되고 경기 부양책도 나오고, 뭐 중국의 이런 어떠한 뭐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은 역시나 우리 증시에서도,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임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는 앞서서 발표된 이 CPI, 그죠? CPI 상승률 8.6%가 뭐 가장 최고치가 아니겠나. 앞으로 나올 수준이 이것보다 높을 확률은 뭐 적다.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 지수가 가장 정점이 되지 않겠냐. 그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앞으로 있을 이 금리 인상 속도도 어느 정도 조절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기대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부터 있을 일단 FOMC 뭐 회의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뭐 빅스텝이 됐든 자이언트 스텝이 됐든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에 오히려 그 이후에는 악재 해소 측면으로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겠나, 뭐 이런 어떤 가능성도 점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 요거를 제가 빠져먹었네요. 중국이 6월 1일부터 이 봉쇄 조치가 완화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5월에는 그래도 중국의 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와 그리고 비제조업 지수가 그래도 각각 49.6 그리고 47.8로 조금 소폭 상승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역시나 시장에 그래도 큰 우려를 한번 더 언급을 드리면 지금 역시나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 상승률은 8%대라는 거. 그죠? 물가나 이 실업률 모두가 과열 상태라는 거. 그리고 연준의 이 긴축에 대한 경계감은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 양적 긴축이 계획대로 지금 월간 950달러씩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의 큰 우려다. 미국은 지금 올해 연말 미국의 CPI 상승률 목표대를 5%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5% 목표대에 또 문제가 될 만한 이 변수들이 다음과 같은데 경제 재개방에 따른 이 서비스 물가가 계속 상승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이 가격 상승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고유가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뭐 최근에 그래도 중국 봉쇄가 어느 정도 해제는 됐지만 중국 봉쇄가 되다 보니까 이 공급망과 관련해서 회복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자재나 곡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어떤 변수들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인플레이션 배경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정상화되기는 많이 힘들지 않겠나. 예,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우려감으로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증시 전문가들과 그리고 월가에서 하는 이야기는 2023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증시는 2023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상당히 안정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그럼에도 어찌됐든 증시가 안정적 흐름으로 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뭔가, 또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기대를 또 해봐야 될 것들, 꿈꿔야 될 것들은 뭔가 한번 제가 그냥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역시나 중국입니다. 중국의 왜냐하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이 대중국 수출액 비중도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중국의 경기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이 상당히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전역에 중국 봉쇄에 대한 부분이 해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유가가 안정화될 것이고 곡물가라든지 원자재 가격 대부분이 안정화 수순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현재 이 물가 급등세도 어느 정도 완화될 거라는 뭐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물가 급등세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다 보면은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상당히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있고 뭐 오히려 뭐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 금리 인상의 기조가 아닌 또 뭐 금리 인하가 갈 수도 있고 또 양적 긴축의 기조가 아닌 뭐 양적 완화로도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죠?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물가 급등세를 반드시 잡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가라든지 곡물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찌됐든 증시가 상당히 안정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행이 돼야 우리 증시든 이 글로벌 증시가 안정화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증시는 올해 내내 여전히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6월 중순 이후에 FOMC에서 뭐 금리 인상을 또 단행하고 난 뒤에 또 안정화로 간다고 해도 그게 또 단기간에 또 그칠 가능성도 없거든요. 또 단기간에 또 그치다 보면 또 폭락이 올 수도 있고 계속 올해 내내 이 시장의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 중국의 경기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 전쟁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 변동성을 키워갈 것 같습니다. 증시 변동성을. 하지만 절대 여러분들 그 손절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고 또 홀딩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때 그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은 반드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회사들, 그리고 가치가 있는 회사들, 실제 이 주가의 가치보다도 내재 가치가 더 큰 이 가치주 중심의 그런 회사들의 투자를 지금 하시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5월에 국내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출액이 어 같은 해 동월 대비해서 역사상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월 그러니까 5월 기준해서는 역대 최고치의 수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기록했던 섹터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섹터는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어떠한 고환율 구간에서 그리고 이렇게 또 실적 위주, 이 가치주 중심의 이 종목 섹터, 그리고 종목을 선별을 하려면 그래도 수출주 가운데서도 이 반도체 섹터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그래서 이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는 뭐 옳다, 뭐 그렇다는 그렇게 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그거 말고도 여러 섹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상 뭐 말씀드리죠. 경기 민감주에는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석유화학, 뭐 철강, 뭐 등등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드렸고, 그리고 경기 방어 섹터에서는 음식료, 뭐 통신, 뭐 유통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뭐 하지만 뭐 일단 오늘 뭐 영상을 끝내는 마당에 여러분들께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도체는 절대 손절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반도체 종목을 투자하고 계시다면 반도체는 절대 손절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저가 매수 하시면서 이렇게 사모아 나가면서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 나쁜 선택이 아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 영상은 이렇게 현재 그 증시에 대한 시황이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조금 살펴봤고요. 제가 또 조만간 뭐 선공지 드린 것처럼 아모레지 이 화장품주 아모레지에 대해서 종목 분석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제가 아모레지를 선택을 해서 분석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는 일단 중국향 매출이 크고 근데 또 중국의 이 경기 부양과 관련된 의지가 일단 보이고 또 중국 봉쇄에 대한 해제 기대감도 있고 그런데다가 또 리오프닝과 관련된 또 주식이기도 하고 뭐 또 일단은 또 마스크 해제가 됐잖아요. 마스크 해제가 됐고 또 지금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일단은 화장품과 관련된 기업들이 뭐 그동안의 어떠한 침체에서 조금은 뭐 단기간이든 뭐 어찌됐든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화장품 섹터를 한번 골라봤고 그 가운데서도 뭐 실적 성장이라든지 뭐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단 아모레7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일단 뭐 분석과 관련된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분석 영상은 뭐 빠르면 목요일까지 일단 업로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때 또 인사를 또 뭐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구독을 하시지 않으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